프로그래머의 뇌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독후감 같은 리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적인 그 사견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한 번은 읽어볼 만하다. 특히 뇌과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대로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면은 특히나 한번 읽어볼 만하고, 이 책은 뇌과학에 대해서 이 코딩과 프로그램과 연결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좀 많아요. 네, 근데 제 평가가 왜 나쁘냐면, 일단은 단순한 주제인데 너무 장황해, 설명이. 책도 얇은데 설명이 너무 장황해.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마이너스 요인이었고요. 그리고 실용적인 책인가는 좀 의문이 있어요. 다들 뭐 실용적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실용적인 책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건 또 뭐 뒤에 설명하면서 나중에 다시 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뇌과학과 이 책은 리팩토링과 클린 코드 조금 더 추가된 그런 내용들이 전부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뇌과학 책과 리팩토링 클린 코드를 열심히 읽어라. 이 책을 읽지 말라는 아니고,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다음 스텝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핵심 요약 이 부분 제가 좀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이 책이 좀 장황해서, 나중에 제가 링크를 드릴 텐데 한번 책을 꼭 한번 그래도 훑어서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링크 드리면 거기 인포그래픽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걸 보면은 조금 책의 내용이 좀 정돈되면서 기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링크는 나중에 한번 공유해 드리고, 일단 뇌과학에서 그동안 계속 자주 얘기했던 파트들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책의 첫 부분에서 이제 장식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일단 그 단기 메모리, 그리고 장기 메모리, 그리고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이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생각하기, 판단하기, 이쪽 부분은 전체 뇌의 능력이나 이 구성에 비해서 엄청 작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그 이성적이고 사고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느끼지만은, 사실은 까놓고 보면은 우리의 사고 능력,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과 비교되는 사고 능력은 진짜 코딱지만한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서도 나오지만 이제 워킹 메모리, 쇼텀 메모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외울 수 있는 게 한 3개에서 5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워킹 메모리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고할 수가 없어요. 워킹 메모리는 어떤 거냐면, 단기 메모리하고 워킹 메모리는 약간 좀 구별하기 좀 애매한데, 단기 메모리는 내가 전화번호를 외운 거예요, 지금 당장. 누구의 전화번호를. 근데 전화번호가 길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화번호 한 건을 못 외워서 잘라서 조각을 내서 그래서 작게 만들죠. 한꺼번에 외울 수 있는 게 개수가 뭐 많아봐야 7개, 뭐 아주 뛰어난 사람 9개, 뭐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단기 메모리고, 우리가 또 코딩을 할 때, 코딩할 때도 이게 단기 메모리거든.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말 시켜도, 다른 생각해도 싹 사라져 버리잖아. 예, 단기 메모리예요. 단기 메모리 일종인데, 그냥 저장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시뮬레이션 하잖아. 생각이나 절차,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특히 프로세스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워킹 메모리 영역입니다. 그래서 바둑이나 뭐 장기 같은 것도 수익기 영역, 이런 쪽이거든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게 용량이 작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용량이 작은데, 이 전체 나머지 우리 본능적이고 직관적이고 번연계 뭐 이런 쪽의 감정 요소, 이런 애들이 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진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쪽을 키우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먹고, 그때는 우리가 배를 쫄쫄 굶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적으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은 굶어 죽으니까 못 쓰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직도 남아서 우리가 남아돌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 머리 쓰는데 힘들어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책의 이 주제가 이제 전체 책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한정된 용량의 뇌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쓰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게 이 책의 주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분리해서 효과적으로 외우고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계속 짜나가는
그게 이 책의 핵심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나중에 또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내용하고 약간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암기에 대한 것들도 나와서 이제 암기법을 분류를 해놨어요. 우리가 이제 그 망각의 혹사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서 하루만 지나면은 뭐 거의 80%를 잊어버린다. 그래서 자주 반복을 해야 된다. 여기 이제 보시면 반복 주기. 그러니까 자주라는 것은 아까 외우고 또 외우는 게 아니고 좀 기간을 두고 하루 이틀 뭐 지나서, 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 단어를 외운다고 했을 때 단어를 한번 외우고 하루를 지나서 이 단어를 쭉 외워요. 그래서 하루 지나서 외운 것 중에서 틀린 것들은 그대로 여기 놔두고 맞는 것들은 옆 칸으로 옮겨갑니다. 여기는 한 달 동안 반복하는 칸이에요. 그럼 그 다음 날에도 얘는 계속 또 외워야 돼, 틀린 거는.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는 아까 전에 다 성공했던 것들은 이제 한 달마다 주기로 외우고, 그 다음 6개월 동안 외우면 보통 1년까지 안 가고 6개월까지만 외워도 된다. 뭐 1년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책을 읽었었는데, 저 이거 많이 활용해봤는데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반복 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책에도 잠깐 언급이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좀 한꺼번에 좀 해보려고 여기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제 청크. 아까도 진짜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게 더 외우기 쉽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 같은 거라든지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걸 분류를 해서 외우는 것이 훨씬 더 암기하기 쉽고 기억이 오래 남는다라는 거고, 스토리 제공 같은 경우 의무부여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을 때도 의미를 있게 모아두면은 그러면 이제 오래 외울 수 있고 그리고 외우기 쉽다는 거죠. 혹시 루트 2 값 알아요? 루트 2? 1.414. 1.414. 네. 저는 이제 어떻게 외웠냐면은, 자, 1.4잖아요. 왔잖아요. 두 번 왔잖아요. 그러니까 둘일세. 그래서 오고 둘일세. 1.414, 213. 이런 식으로 스토리나 의미를 제공하면은, 지금 저 이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외웠는데 아직도 이러고 이게 이제 머리가 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게 다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는 건데, 백두산이 맞죠? 백두산 높이를 외우는데 유치하지만 아마 2744m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2가 7마리가 살살 기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의미나 스토리를 제공하면은, 그럼 우리가 뇌가 암기하기 좀 쉽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반복주기 이미 초반에 일단 했던 거고, 그리고 풍부한 사전 지식. 이거는 저기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뇌에 관한 책도 많이 읽었지만, 그 뇌에 관한 다큐멘터리도 뭐 여기저기 다 EBS 거 뭐 이렇게 뭐 저기 뭐죠? 그 유명한 뭐냐, 갑자기 외국 그 다큐멘터리 유명한 채널 뭐죠? 디스커버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도 좀 많이 했었는데, 뭐 거기서도 많이 등장하는 게 뭐 체스 뭐 챔피언 이런 사람들한테 체스 전체 경기 보고 난 다음에 체스 전체 흐름을 외우라니까 똑같이 외워서 그러는데, 체스를 몰랐던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못 외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풍부한 사전 지식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외우기 쉽다. 그래서 뭐 예를 들었고, 야구 선수들을 모아놓고 야구 경기를 보여주고, 야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야구 경기를 보여주는데, 그 야구 경기가 시작돼서 끝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외우겠는데, 야구 선수들은 다 외웠지만 일반인은 못 외우고, 거꾸로 그 야구 선수들을 일반인들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 분야의 것을 또 시청을 하게끔 하고 외우니까 또 안 되고. 또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체스 아까 전에 외우는 거를 랜덤하게 체스를 만들어서 경기 흐름이 없이 외우게 했더니 일반인하고 체스 챔피언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 왜냐면 풍부한 지식을 활용할 길이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돌이 아니지, 그거는 바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기물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움직인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패턴들을 자기 내재된 패턴들을 활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스킬이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전에부터 우리 자주 이제 강요하지만 이 두 가지는 제가 자주 강요하는 것들인데, 그림과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미지 효과를 이용해서 기억하기가 상당히 쉬운 거죠. 우리 아까 전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 코맨드 패턴을 해놓으면은 아까 전에 소스 코드 그 긴 거보다는 그게 더 훨씬 머릿속에 체계를 잡고 기억하기 쉬운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약, 뭔가를 보고 배웠으면 블로그든 영상이든 아니면 간단하게 진짜 내가 요번에 뭐 배웠는데 그냥 마인드맵, 지금 이것처럼 마인드맵처럼 키워드만이라도 이렇게 분리해놓고 요약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내가 이 지식을 계속 기억하고 활용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건 좀 뒤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가보세요. 이거 아까 정리 안 했네? 야야야야. 맞았네.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좀 그래도 실용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플래시카드 얘기가 나와요. 이 플래시카드하고 기타 등등 있어요. 예를 들어 코드를 분석을 하는데 여기 여기 뭐죠? 그 변수들을 막 위치 마킹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실용적이라면 실용적일 수는 있는 것 같지만 여기 써놨지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걸 할 수 있지? 플래시카드 사용하면은 확실히 아까 내가 단어 외우는 것처럼, 특히 단어 외우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래 기억에 남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자주 잊어먹는 문법이라든가 뭐 어떤 짤막한 지식 같은 거 있으면은 플래시카드를 만들어서 계속 주기적으로 보면서 외워라 이거죠. 이거 아까 전에 했지만 풍부한 그 기본 지식들이 쌓이면은, 그러면은 다른 것을 외우고 받아들이는데도 훨씬 쉽고요. 그래서 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고수와 하수들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고수는 이게 풍부한 사전 지식이 자동으로 동작합니다. 자동으로. 아까 전에 그 체스 챔피언 얘기했을 때처럼 그걸 외울 때 자기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기가 여태까지 들어있던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동작해서 비슷한 사건들이 떠오르면서 막 머리 싸매지 않아도 그게 자동으로 연결돼서 탁탁탁 처리가 돼요. 그냥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처럼. 예. 그래서 이렇게 사전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그런데 누가 코딩하는 사람이, 난 여태까지 프로그램하는 사람들이 그 플래시카드 보면서 그거 할 것 같지 않았는데, 더 쉽고 효과적인 그러니까 쉬운 훈련 방법들조차도 꾸준히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인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느 분야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뭐 마킹하고 뭐 플래시카드 좋은 얘기인데, 저는 좀 실효성은 좀 없지 않을까 하는 얘기고, 뇌 부하를 줄이는 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추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동화하는 것도 있고, 훈련을 여러 번 해서 이제 그거를 익숙하게 만들어서 익숙해지면은 내가 머리를 많이 싸매지 않아도 자동으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자동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뇌 부하 줄이는 방법들, 그리고 코드를 효과적으로, 이 책에도 많이 나오는데 코드를 효과적으로 작성해서 뇌 부하를 줄이는 방법, 변수명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 책을 굳이 이것 때문에 읽으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좀 빈약해요. 차라리 이거는 이 책에서도 리팩토링, 아까도 얘기했던 리팩토링이 주로 리팩토링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리팩토링하고 클린 코드를 읽으면 충분히 뇌 부하를 줄일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는데, 그리고 리팩토링 그리고 클린 코드 다음 디자인 패턴, 그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드 읽기 진짜 이거 중요한데 잘 안 해 다들. 자기 자신의 코드도 좋아요, 읽는 거. 남의 코드도 좋고, 그리고 훌륭한 코드를 읽는 것도 좋은데 가끔은 아주 지저분한 코드, 나쁜 코드를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코드를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쌓여야 돼. 내가 그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이면은 그 코드를 보면서 하고 공감을 해버리지, 거기서 배울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그보다 실력이 높으면은 나쁜 코드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는 잘 못 느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게 확연하게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좋은 코드를 읽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니어 개발자가 되셔서 이제 주니어들 들어오면은 코드 리뷰해 주는 게 자기 자신한테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실용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플래시카드는 조금 애매하다. 그리고 플래시카드하고 같이 얘기 나오는 뭐 변수 마킹하면서 읽기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좀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인상 깊었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변수를 역할로 분류하는 게 보였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제가 경력이 30년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변수를 분류해서 해볼 생각 자체를 안 해봤어. 그냥 변수는 변수지, 상수는 상수고.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변수를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의미가 됐고, 이거는 나름대로 저도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당장에 이것이 어떤 도움이 줄 수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정리해 볼 가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콘스탄트냐, 그러니까 그 상수냐, 뭐 그 일반적인 이제 변수냐, 그러니까 픽스 밸류냐 아니냐를 따져서 분류하고, 그리고 이제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것 중에 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뭐 어떤 체크를 요하는 것들은 이제 플래그 변수다. 뭐 이런 식으로 리피테이션, 그러니까 반복문이냐, 반복문에 쓰는 그런 스태퍼냐, 뭐 그런 기타 등등 쭉 읽어봤는데, 한번 저도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이런 그 당장에 쓸모 없을지 몰라도 이런 요약이 내가 그 프로그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상 깊었던 점은 텍스트 이해 전략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코드 읽기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코드를 읽거나 할 때 어떤 전략으로 읽으면 좋을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활성화 단계, 그래서 관련된 것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백그라운드 지식을 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모니터링은 이제 텍스트 읽으면서 자신이 이해한 것과 못하는 것들을 이제 관찰하고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중요도, 어느 파트가 더 중요한지 결정을 하고 이제 추론을 하고 시각하고 질문하고. 이건 책을 한번 다시 또 읽어보세요. 짤막한 글보다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의식적으로 한다면은 그래도 상당히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근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플래시카드처럼 많은 사람이 하진 않겠구나. 그래서 저는 일단 쭉 읽으면서 대략적으로 이런 그 기본적인 그 자세를 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요약이나 잘하자가 제 결론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건데, 프리된 예제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을 나눠서 수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를 제공해줘요. 프리된 예제.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한다. 또 한쪽은 직접 해결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그 예제를 원래 우리 그 문제 풀 때 답지부터 보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답지를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샘플, 예제, 가이드, 예시를 가지고 학습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머리를 싸매고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일 것처럼 보였는데, 이쪽이 문제 푸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빨랐다. 그건 당연할 수 있어요. 그건 훈련의 효과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문제 푸는 것만, 우리 보통 걱정하는 문제 푸는 것만 훈련하는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과는 얘네들의 학습 능력 자체도 더 뛰어나게 효과적으로 발전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그러니까 보편적인 학습 능력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인상이 깊었고, 그래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좋은 예제나 좋은 샘플들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머리를 싸매고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여러 면에서 좋다.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약간 결과면에서 저는 약간 그런가 하는, 일단 실험적으로 증명됐다고는 하는데 좀 그래서 인상 깊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읽는 내내 이제 그 저한테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까 전에 이미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제 고수와 초보를 구별을 했을 때, 고수는 자동으로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직관. 그러니까 어떤 익숙한 패턴들은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다 처리가 돼 버리는 거죠. 근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모든 게 새롭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수는 이제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하는 시간을 충분히 버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것들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나머지들은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아까 전에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것들을 내재화시키고 훈련을 쌓고 좋은 예제를 가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내 안에 정보가 많아야 되고, 일단 익숙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야 자동으로 처리가 되죠. 그 패턴에 익숙하게 노출돼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런 것들이고요. 끝났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